강원도의 늦가을은 도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색과 향을 지니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갓 벗어난 김민준 경감의 차가 굽이치는 국도를 따라 산 깊은 곳으로 향할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회색빛 아스팔트는 어느새 비포장 흙길로 바뀌었고 길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낙엽송 군락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처럼 느껴졌다.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왔다. 그는 결국 라디오를 꺼버렸다. 정막.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요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3시간 전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휴일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일가족 살인사건. 그것도 평생 강력사건 하나 없을 것 같은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묵은우리. 민주는 내비게이션에 찍힌 지명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름처럼 오래도록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마을일 터였다. 그런 곳에서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처럼 다가왔다. 마침내 길끝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묵은리 마을이었다. 수십 차의 남짓한 낡은 기와집과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계곡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이미 경찰차 2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서 있었고 폴리스 라인이 팽팽하게 분위기를 압박하고 있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싸늘한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젊은 순경 하나가 허둥지둥 그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명찰에는 최민호 순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준 경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갓 경찰학교를 졸업한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이었다. 이런 끔찍한 현장은 처음일 것이다. 상황은 민준은 짧게 물으며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사건 현장인 언덕배기의 외딴 집을 향해 있었다. 피해자는 이강훈 씨 아내 박선영 씨 그리고 딸 이애나 총 3명입니다. 모두 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옆집에 사는 박노인입니다. 오늘 아침 이 씨네 집게가 밤새도록 짖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봤다가 최순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민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니 열려 있다기보다는 찢겨나간 것에 가까웠다. 육중한 나무 문짝 한쪽이 경첩에서 통째로 뜯겨나가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다. 일반적인 강도가 한 짓이라고 보기에는 파괴의 정도가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그를 덮쳤다. 늦가을의 스산함과는 다른 생명력 자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냉기였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TV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묵직한 원목 탁자는 다리 하나가 부러진 채 뒤집혀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집 안을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영감님, 현장을 감식하던 동료가 그를 불렀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법의학 서적에 나오는 그 어떤 잔혹한 사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부부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듯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칼이나 도끼 같은 인공적인 흉기가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무자비한 힘에 의해 찢기고 할퀴어진 자국이었다. 마치 거대한 맹수의 발톱 자국 같았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울에서 10수년간 강력반 형사로 일하며 숱한 죽음을 봐왔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다. 범인의 분노나 원한을 넘어선 순수한 파괴와 살육의 현장이었다. 딸은 아이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동료의 목소리에 민주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옆방으로 이동했다. 작은 여자아이의 방. 벽에는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들 사이에서 6살 난 여자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사인 분석 중이지만 아마도 쇼크사로 추정됩니다. 극심한 공포로 인한 감식반 요원의 설명에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이는 무엇을 보았기에 공포만으로 심장이 멎어버린 걸까?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범인은 무엇을 노렸을까? 원한 관계, 아니면 단순 강도하지만 집 안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것은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킁! 아주 희미한 소리. 민준의 훈련된 귀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동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집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감식반 요원들은 숨을 죽였고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소리는 방 한쪽에 놓인 붙박이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민주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생존자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숨어 있는 것인가? 그는 천천히 소리 없이 붙박이장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붙박이장 문 앞에 선 그는 최순경과 눈짓을 교환했다. 최순경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총을 겨누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망설임 없이 옷장 문을 활짝 열었다. 옷장 안은 낡은 옷가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옷가지들 더미 속에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낡은 곰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은 차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공포도 슬픔도 놀람도 아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텅 비어 있었다. 야야, 민주는 조심스럽게 총을 내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괜찮아. 아저씨는 경찰이야.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민준의 뒤쪽 그가 방금 지나온 참혹한 것일 쪽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어둠과 피냄새만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생존자다. 남자아이 6살 정도로 추정. 최순경이 무정의에 다급하게 외쳤고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아이는 구급대원의 손길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마네킹처럼 순순히 안겨나갔다. 아이가 밖으로 옮겨지는 내내 그 텅 빈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아이가 사라진 텅 빈 옷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서 작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이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손때 묻은 스케치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스케치북은 대부분 아이가 그린 듯한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다. 가족의 모습, 집 강아지 산과 나무, 평범한 아이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민주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의 손가락이 우뚝 멈추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그림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검은색 크레파스 하나만으로 거칠게 그린 그림이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강한 피랍으로 그려진 그림은 거대한 검은 형체를 그리고 있었다.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다. 길고 비틀린 팔다리 비정상적으로 큰 키 그리고 있어야 할 얼굴 부분은 온통 검게 칠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검은 형체는 작은 집 앞에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붉은색 크레파스로 마구 그어진 선들이 비명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림 밑에는 이제 막 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림자 아저씨. 민주는 스케치북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소름은 사건 현장의 향기보다도 비릿한 피 냄새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고 선명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며 무글리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가 숨을 죽이고 있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서서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정체불명의 비릿한 냄새와 아이의 그림이 남긴 섬뜩한 잔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무글리에서 가장 가까운 소읍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무거웠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현장에서 수거한 아이의 삐뚤빼뚤한 그림이 담긴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이한솔. 일가족이 몰살당한 지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7살 아이. 아이는 현재 병원 2층의 1인실에 격리보호 조치되어 있었다. 민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시트 위에서 곰 인형을 끌어안고 창밖을 보고 있던 작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 옆에는 아동심리 상담사로 보이는 단발머리의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경감님 오셨습니까? 상담사가 나지막이 인사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이는 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담사는 말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다.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의 해리성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정신을 안전한 곳에 숨겨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아이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주는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이건 어젯밤 아이가 있던 옷장 바닥에서 발견된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상담사는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검은 크레파스로 그려진 기괴하고 거대한 형체, 전형적인 방어 기제의 발현입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 즉 범인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대신 그것을 인간이 아닌 무서운 존재로 형상화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림자 아저씨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의 무의식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적인 괴물인 셈이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민준이 예상했던 그대로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현장에서 마주했던 상식을 벗어난 파괴의 흔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아이와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까? 무리일 겁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가끔은 낯선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을 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5분 이상은 안 됩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가고 방 안에는 민준과 한솔 단둘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솔아.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잿빛 하늘과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아저씨는 경찰이야. 나쁜 사람 잡는 사람. 한소리를 해치지 않아. 어젯밤에 많이 무서웠지. 다 알아. 하지만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민주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말은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 사라지는 입김처럼 아이에게 전혀 닿지 못하는 것 같았다. 포기하고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그거
모기 소리만 한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다. 한솔아, 방금 뭐라고 했니?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민주는 처음으로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 텅 빈 눈동자가 민준을 향했다. 그거 사람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상담사의 분석, 이성적인 판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꾸며낸 기색이 없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아이가 필사적으로 토해내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처럼 들렸다. 민주는 몸을 숙여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사람이 아니면 뭐였는데 한솔이가 본 걸 아저씨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너무 컸어요. 이 얼마나 천장까지 그림자처럼 까맣고 팔이 길었어요. 아이는 말을 하면서도 마치 그 장면을 다시 보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 젖은 흙, 썩은 나무 냄새.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상담사가 들어왔다. 경감님, 5분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가 불안정해진 것을 보고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민준은 아쉬움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병실을 나서기 직전 아이의 마지막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눈이 없었어요. 병실을 나온 민준은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젖은 흙, 썩은 나무 냄새. 어젯밤 사건 현장에서 그의 코를 희미하게 자극했던 그 냄새였다. 단순히 낡고 습한 시골집의 냄새라고 치부했던 그 냄새. 그는 곧장 무글리 마을회관에 차려진 임시 수사본부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밤새 진행된 현장 감식과 부검의 1차 소견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첫째, 뜯겨나간 현관문. 국과수의 분석 결과 문짝의 파편에서는 일반적인 도구나 장비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짝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엄청난 힘이 가해져 마치 젖은 종이를 찢듯이 비틀리고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다. 둘째,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상처. 부검인은 상처의 형태가 그 어떤 알려진 맹수의 공격 패턴과도 인간이 사용하는 흉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상처의 깊이와 방향이 너무나 불규칙하고 강력해서 마치 기계의 힘으로 핥힌 것 같지만 상처 단면에서는 금속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셋째, 외부에서 발견된 족적. 집 뒤편 숲과 이어진 부드러운 흙바닥에서 발견된 몇 개의 불완전한 족적은 크기가 300mm를 훌쩍 넘었으며 인간의 발 형태와 유사하면서도 발가락의 배열과 아치의 형태가 기이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그 어떤 동물의 발자국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민주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애쓰는 바로 그 가능성이었다. 경감님, 초의 순경이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마을 탐문 중인데 다들 아는 게 없다고만 합니다. 워낙 조용한 동네라 최근에 외지인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하고요. 피해자 이강훈 씨 원한 관계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귀농해서 버섯 농사 지으면서 착실하게 살았다고들 하고요. 원한을 살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때 마을회관 창문 너머로 한 노인이 보였다. 그는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긴 곰방대를 문 채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최초 신고자인 박 노인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가 다가가자 노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얼굴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수사는 잘 되어 가시오 형사 양반.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건조했다. 어르신 이강훈 씨 가족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최근에 다툰 사람은 없었는지, 이상한 낌새는 없었는지. 박 노인은 대답 대신 곰방대를 한번 깊게 빨았다가 하얀 연기를 허공에 뿜어냈다. 그런 건 없었소. 그저 그들이 이 산의 심기를 건드린 게지. 내 산의 심기라니요. 민준의 미간에 짜증이 어렸다. 바쁜 와중에 촐로의 미신 타령이나 듣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노인은 민준의 그런 표정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나직하게 물었다. 형사 양반, 그 살아남은 아이, 그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민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와의 대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노인은 노인은 민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곰방대를 털며 말을 이었다. 이 늙은이의 말을 믿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주인이 살고 있어. 해가 지고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오. 어르신, 지금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비과학적이라.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형사 양반 눈에는 저 숲이 그저 나무와 흙으로만 보이시오. 노인은 손가락으로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싼 거대한 산을 가리켰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산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다. 저 산의 그림자가 땅에 닿을 때 함부로 그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되는 법이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약속이지. 사람들은 그걸 상그림자라 불렀소. 산의 노여움을 형상화한 것, 검은 발톱을 가진 재앙이라고. 상그림자, 검은 발톱. 민주는 노인의 말을 미신으로 치부하며 돌아서려 했다. 과학수사 시대에 귀신 타령이라니.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노인에게서 등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후익, 산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 바람 속에는 아이가 말했던,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바로 그 냄새, 축축한 흙과 썩은 낙엽 냄새가 진하게 섞여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을을 압도하듯 버티고 선 거대한 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검푸른 어둠이 산 정상부터 서서히 마을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의 편린을 느꼈다. 그것은 이 마을에 내려앉은 침묵의 정체와 닮아 있었다.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났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무근리 마을회관의 공기는 눅눅한 담배 연기와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경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그의 앞에는 온갖 수사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젠장?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다. 모든 논리적인 가능성은 이미 검토가 끝났다. 피해자 이강훈 씨의 주변 인물 채무 관계 원한 관계, 심지어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을에 드나든 외지인은 없었고 인근 지역의 동일 수법 전과자나 정신질환자 명단도 아무런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석고로 뜬 기괴한 발자국 모형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사건의 본질처럼 상식과 이성을 비웃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주는 그 발자국을 노려보았다. 특별 제작된 신발 의족, 온갖 가설을 세워봤지만 현관문을 종이처럼 찢어발긴 괴력과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상처를 설명할 방법은 없었다. 경감님, 잠시 쉬시는 게. 최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민주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시 샅샅이 뒤져. 그의 외침에 수사본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풀리지 않는 사건에 대한 분노를 애꿎은 팀원들에게 풀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이의 증언과 박 노인의 경고가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성은 그것을 미신이라며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마을을 직접 돌아보며 다시 한번 단서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마을의 풍경은 사건 첫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이었지만 마을은 온통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든 집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사람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전만 해도 오가며 인사를 나누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마치 역병 환자처럼 피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다가도 민준의 모습이 보이면 잽싸게 흩어져 집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끔찍한 진실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한 농가의 텅 빈 계집을 보았다. 사건 다음 날 이 집의 사나운 진돗개가 온몸이 굳은 채 죽어 있었다고 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그저 극심한 공포에 질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을 뿐이었다. 수의사의 소견은 급성 쇼크사였다. 또 다른 집의 주인은 밤중에 밭 너머에서 나무보다 더 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외쳤지만 술주정으로 치부되었다. 잠긴 외양간의 염소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현장에는 축축한 흙냄새만 남아있던 일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거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일까? 민준이 마을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젊은 남자 몇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중심에 선 남자는 이 마을의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봐요 형사 양반, 도대체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거요? 그 괴물이 우리를 하나씩 다 잡아갈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고. 진정하십시오, 김 선생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지금 장난하시오. 박노인님 말씀이 맞았어. 이건 저주야 산에 노여움을 산 거라고. 당신들 같은 도시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 청년회장의 외침에 주변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불신, 그리고 뿌리 깊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마을의 민심은 이성적인 경찰보다 토속적인 미신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결국 민주는 발길을 돌렸다. 더 이상 이들에게서 이성적인 협조를 구하기는 글렀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박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미신 타령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박 노인은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그를 맞았다. 민주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그는 들고 온 가방에서 증거 사진들과 발자국 섞고 모형을 꺼내 노인 앞에 툇마루에 펼쳐놓았다. 보십시오. 어르신,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상의림자가 대체 뭡니까? 아시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절박한 외침에 노인은 말없이 증거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특히 기괴한 발톱 자국이 선명한 상처 사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귀신 같은 헛개비가 아니오.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지. 상의림자는 이 산 그 자체의 노여움이오. 태풍이나 지진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 같은 것이지. 수백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누군가 가장 오래된 금기를 어겼을 때 깨어나는 법이오. 금기요? 그렇소. 노인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골짜기가 있어. 귀신골이라고 불리는 곳이지. 그곳은 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 어떤 이유로든 그곳의 흙을 파헤치는 것은 산 전체의 잠을 깨우는 행위라고 전해져 내려왔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형사 양반 죽은 이강훈 그 친구.
죽기 며칠 전에 뭘 하고 다녔는지 알아보았소 혹시? 그 친구가 귀신골에 들어간 건 아니오. 박 노인의 말은 민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미신과 현실을 이어주는 신락 같지만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느꼈던 위화감을 떠올렸다. 이강훈의 손톱 밑에 유난히 많이 끼어있던 검은 흙, 그리고 그의 작업화에 묻어있던 마을 주변의 황토와는 미묘하게 다른 색의 진흙. 민주는 노인에게 짧게 고개만 숙여 보이고는 곧장 이강훈의 집으로 다시 달려갔다. 초의 순경을 불러 집 안팎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목표가 분명했다. 이강훈이 최근에 무언가를 파헤친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수색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초의 순경이 집 뒤편의 작은 창고에서 소리쳤다. 경감님 이쪽입니다. 민준이 달려가 보니 창고 구석에 비료 포대 더미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흙이 묻은 삽과 곡괭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자루 하나가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자루를 열었다. 안에는 보통의 버섯 재배용 참나무와는 전혀 다른 검고 뒤틀린 형태의 나무뿌리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들 밑에서 손때 묻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다. 지도는 이강훈의 집과 밭을 시작으로 뒷산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붉은색 펜으로 커다랗게 X 표시가 된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신골 귀신구. 지도 여백에는 수백 년 된 산삼. 기이한 뿌리 발견 같은 메모가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강훈이 귀신골에 값비싼 약초나 산삼이 있다는 헛된 소문을 믿고 금기를 어긴 것이었다. 그는 산의 저주를 깨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고대의 무언가를 깨운 것이었다. 민주는 지도를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논리와 미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범행 동기와 장소, 그리고 금기를 어긴 피해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여전히 그의 이성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존재였다. 어느새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어 마을은 짙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강훈의 집 마당에 서서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귀신골의 입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때 차가운 바람이 숲 쪽에서 불어왔다. 나뭇가지들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낮은 울음소리처럼 혹은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그의 직업적인 회의감과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원초적인 공포가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이강훈의 집에서 발견된 지도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민준 경감의 이성과 논리가 쌓아 올린 세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다. 그는 임시 수사본부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밤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옥죄었다. 하늘은 그의 예감을 증명이라도 하듯 병적인 노란빛이 섞인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공기는 폭발 직전에 압력솥처럼 무겁고 습했다. 그는 무정의를 들었다. 본부. 묵은리 김민준이다. 수사 상황 보고 및 지원 요청.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은 없으나 피해자가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지구역 귀신골을 발견. 내일 아침 산악수색 전문 인력과 장비 지원 바란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는 순간 마을 회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박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밖의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민준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오늘 밤 산이 울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무거웠다. 하늘의 노여움이 길을 지워버릴 게야. 그리고 그림자 속을 걷는 그것은 폭풍의 소리를 빌어 제 발걸음을 숨길 것이오.
아이를 이 늙은이의 집으로 데려와야 하오. 당장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놀리는 아이를 안전한 병원에 두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의 세포와 지난 며칠간의 기이한 경험들은 노인의 말이 맞다고 속삭였다. 이것은 그의 경력 전체를 건 어쩌면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초의 숭영, 민준의 외침에 최민호 순경이 달려왔다. 지금 당장 순찰차 몰고 읍내 병원으로 가. 이한솔 군과 담당 상담사 두 사람 모두 데리고 즉시 여기로 돌아와. 박 노인님 댁으로 모실 거다. 어서. 내 경감님 하지만 절차상 내 책임이야. 지금 당장. 최순경은 민준의 단호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묻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찰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민준은 박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의 무거운 가구들을 옮겨 막을 준비를 하면서도 그의 심장은 매 순간 조여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은 더욱더 어두워졌고 마침내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폭풍이 닥쳤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로 쏟아져 내렸다. 천둥이 고막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은 잠시 하얗게 타올랐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다. 민주는 박 노인의 집 툇마루에 서서 초조하게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는 흐릿했고 무정이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내뱉다가 결국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빛이 필사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최순경의 순찰차였다. 차는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길 위에서 위태롭게 미끄러지며 달려왔다. 민주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 겨우 박 노인의 집 앞에 멈춰 서자마자 그는 뒷문을 열고 겁에 질린 상담사와 텅 빈 눈에 한 소리를 부축해 집 안으로 이끌었다. 유르르, 광. 그들이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산사태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박 노인의 낡은 한옥안. 불을 켤 수 없어 켠 몇 개의 호롱불과 손전등 빛이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기이했다. 박 노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창틀마다 작은 소금 종지를 놓고 향을 피웠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온 의식을 치르는 듯 보였다. 반면 아동 상담사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우린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라며 중얼거렸다. 최순경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권총을 고쳐쥐고 민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아이 한솔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넉나간 상태가 아니었다. 곰 인형을 부숴줘라 끌어안은 아이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호롱불 그림자가 흔들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오고 있어요. 그림자가 오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공, 지붕 위에서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집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적. 그리고 슥, 서걱, 서걱.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지붕의 기왓장을 밟으며 아주 천천히 기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공격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쨍그랑. 작은 창문 하나가 엄청난 충격에 안쪽으로 박살이 났다. 민준과 초의 순경은 비명을 지르며 무거운 옷장을 밀어 깨진 창문 쪽을 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쪽의 두꺼운 나무 덧문이 굉음과 함께 안으로 휘어지기 시작했다. 밖에서 무언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문을 쥐어뜯고 있었다. 으드득, 으드득.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폭풍우 소리에 섞여 났고 축축한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리고 나무 덧문에 갈라진 틈새로 칠흑같이 검고 기다란 무언가가 안으로 쑥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호지 문에 거대한 그림자가 거인처럼 비쳤다가 사라졌다. 문은 안쪽으로 위험하게 부풀어 올랐다. 마치 거대한 손이 밖에서 문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막아. 민주는 절규하며 최순경과 함께 장롱을 밀어 문을 받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우직근 쾅. 그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던 대문이 이강훈의 집 문처럼 처참하게 부서져 나갔다. 천둥이 세상을 뒤흔드는 바로 그 순간 번갯불이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부서진 문틈으로 서 있는 그것을. 아이의 그림 속에 있던 바로 그 존재. 인간의 형태를 비웃는 듯한 뒤틀린 나무뿌리와 검은 흙이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실루엣. 있어야 할 얼굴 부분은 텅 빈 시면처럼 검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의 몸통 부분에서 검고 긴 발톱이 달린 팔 하나가 꿈틀거리며 집 안으로 뻗어 들어왔다. 누이러. 민주는 순수한 본능으로 소리치며 사람들을 뒷방으로 밀어냈다. 그는 권총을 들어 올렸다. 문을 가득 채운 흉측한 존재 앞에서 그의 권총은 아이의 장난감처럼 초라해 보였다. 초에 숭영어서 저분들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다앙. 민준이 방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좁은 집 안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 대신 수천 그루의 죽은 나무 사이를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듯한 날카롭고 기이한 비명을 질렀다. 순간 호롱불이 푸드득거리다 꺼져버렸다. 세상은 완벽한 암흑에 잠겼다. 남은 것은 미친 듯이 울부짖는 폭풍 소리와 그것의 기이한 비명, 그리고 귓게 맴도는 총성의 메아리뿐이었다. 총성이 멎은 후의 정적은 폭풍의 울부짖음보다 더 무서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민주는 숨을 죽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기이한 비명과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그것이 죽었나? 아니면 바로 문 밖에서 어둠에 몸을 숨긴 채 다음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때 그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스윽, 스윽.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며 물러나는 소리였다. 그것은 정문이 아닌 자신이 뚫고 들어온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죽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나고 있었다. 민주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손전등을 더듬었다. 딸칵. 가느다란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빛이 비춘 곳은 처참했다. 문은 형체도 없이 부서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핥히고 간 듯한 깊은 상처들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 있던 바닥에는 피 대신 검고 축축한 흙과 재그리고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생긴 검은 파편들이 한 무더기 떨어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함께 깊은 숲속에 흙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더욱더 진하게 배어 있었다. 뒷방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민주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최순경이 겁에 질린 상담사를 감싸 안고 있었고 박노인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것을 나직이 읊조리고 있었다. 아이 한 소리는 노인의 품에 안겨 더 이상 떨지 않고 잠잠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민주는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비바람을 맞으며 권총을 손에 쥔 채 뜬 눈으로 어둠을 지켰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박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두려워할 것 없어, 형사 양반. 그것이 다시 올까요? 아니, 당분간은 아닐 게야. 노인은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깊고 차분했다. 우리 조상들은 상의림자를 무기로 상대하지 않았소.
불과 존중으로 다스렸지. 그것은 태양을 두려워하고 인간이 처음 피운 불을 두려워하오. 노인은 민준의 손에 들린 권총을 바라보았다. 총성 그 밝은 섬광과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사나운 불이지. 그것을 죽이지는 못했겠지만 산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기엔 충분했을 게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 박노인의 말처럼 그것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지옥 같던 밤이 서서히 물러나고 폭풍우가 멎어갈 때쯤 부서진 문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왔다. 잿빛으로 물든 연약하고 창백한 빛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그들은 폐허가 된 집 밖으로 나왔다. 마을은 폭풍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이틀 후 산사태로 막혔던 길이 겨우 뚫리고 지원 인력이 마을로 들어왔다. 마을회관의 임시 수사본부는 다시 활기를 띠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현장의 증거들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고서에 쓸 수 있는 종류의 진실이 아니었다. 김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길, 고대의 존재에 대해 보고하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경력을 끝장내고 세상의 거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길이었다. 그는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사건의 범인은 수년간 산속에서 불법 밀렵을 하며 은둔해온 신원불명의 남성으로 추정됨. 범인은 곰발톱을 모방해 직접 제작한 특수 흉기를 사용했으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임. 일가족 살해 후 마을에 고립되었으나 기록적인 폭풍으로 인한 산사태에 휩쓸려 은신처와 함께 계곡 아래로 추락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림. 깔끔하고 논리적이며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그 순간 최순경이 다가와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놓아주었다. 최순경은 보고서의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의 공범이었다. 묵을 일을 떠나기 전날 민주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박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보고서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손수 깎은 작은 나무 부적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줄 뿐이었다. 도시의 그림자들을 막아줄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무언의 위로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한 소리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아이는 서울의 전문 시설로 옮겨져 먼 친척에게 인계될 예정이었다. 아이는 이제 말을 했지만 그날 밤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그날의 공포를 봉인해버린 것 같았다. 민준이 돌아서려 할 때 아이가 그를 불렀다. 아저씨. 민준이 돌아보자 아이의 눈에 순간적으로 그날 밤의 공포와 유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안녕히 가세요. 경찰 아저씨. 민준은 서울로 돌아가는 채 올랐다. 백미러 속에서 무글리 마을이 점점 작아졌다. 마을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대하고 침묵하는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해결되었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산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그는 주머니 속에 차가운 나무 부적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 계곡에 처음 들어섰던 그 형사가 아니었다. 무글리의 그림자는 그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었다.